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70개의 초가 아니라 딱 하나였습니다. 크고 둥근 케이크 위에 금빛 숫자 70이 꽂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양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아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는데 그 작은 불꽃이 혼자서 살짝 기울었다가 다시 섰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흔들림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원 비세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서 손뼉을 쳤습니다. 준혁이는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저는 남편 옆에 서서 그의 옆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72살. 머리는 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웃을 때 눈끝에 생기는 주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45년을 봐온 주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소원을 비는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택배인가, 잘못 누른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준혁이가 핸드폰을 내리지도 않은 채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한 글자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물음표인지 감탄사인지 모를 그 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 쪽 빛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사람이 셋 서 있었습니다. 여자 셋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0 전후로 보이는 여자 둘과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하나.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누구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셋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비슷해 보였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한 게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비슷했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눈에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그 표정이.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여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크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는 소리였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45년 중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 돈을 잃었을 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큰 수술을 앞두고도 그렇게까지 하얗지는 않았습니다.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 여자 중 맨 앞에 선 여자가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갈 크기에 아무 글씨도 없는 봉투였지만 왜인지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중호 씨의 딸입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손뼉 소리가 멎었습니다. 혜진이가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준혁이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서 작고 조용하게. 그리고 저도요. 두 번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중호 씨 딸이에요. 세 번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손을 보았습니다. 케이크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2살 남편의 손이 그렇게 심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손을 보는 순간 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 순간이 숨이 멎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순례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고 25세 결혼해서 70이 되도록 한 남자와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손주도 둘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칭찬을 들어서 저 스스로도 복받은 줄 알았습니다. 순례 씨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70살 생일날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본 건 23살 봄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교정을 보는 일을 했고 그 사람은 거래처 영업을 하러 왔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확 띄는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그 사람이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정 보시는 분이세요? 네. 책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어떤 책을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보통은 안녕하세요로 끝나는 대화였는데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쓴 책이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말로 쓴 것들이요.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도 그런 책 좋아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별것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별것 없어 보이는 시작이 평생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마주치면 반가웠습니다. 그 사람이 출판사에 올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사람이 퇴근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책 한 권을 들고 포장도 안 된 책이었습니다. 그냥 새 책이었는데 앞 페이지에 연필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긴 책이에요. 읽어보세요. 저는 그날 밤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박완서 소설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판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밥 한 번 먹어요. 책 얘기하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걷고, 책 얘기를 하고, 또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말할 때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다 끝나야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의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오빠도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4세 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믿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근거가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눈빛이 그렇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결혼은 25세 했습니다. 가을 혼례였습니다. 국화꽃이 피어있는 계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고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그건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얼굴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정했고 시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 끝나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살자. 그 말 하나였습니다. 잘 살자. 두 글자였지만 저는 그 말을 평생의 약속처럼 들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면 저만 그렇게 들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킬 사람이라고. 신혼생활은 작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새방이었습니다. 5평 남짓 되는 공간에 우리 둘이 살았습니다. 반찬 3가지만 올려도 밥상이 꽉 찼고 이불을 펴면 발이 벽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그 작은 공간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잠들고 그 반복이 행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시절에 배웠습니다. 남편은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구두가 닳도록 거래처를 돌았고 실적이 좋으면 집에 와서 조용히 웃었고 나쁘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불평을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시끄럽게 자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결혼 3년째에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분만실 밖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간호사가 나중에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앉지도 못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안고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좋아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린 것이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그때 더 깊어졌습니다. 혜진이는 준혁이 3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딸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딸이요? 하고 2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자라면서 아빠 아빠 하고 달려들 때마다 남편은 아무리 피곤해도 안아주었습니다.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보면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 풍경을 오래 지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우리의 살림도 커졌습니다.
남편이 승진을 했고 더 큰 회사로 옮겼고 우리는 새 방을 나와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0평이 넘는 공간이 처음에는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닐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에 꽃 그림 커튼을 달아주면서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저희 나이가 32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남편이 꼭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강원도나 제주도 정도는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바다를 보며 소리 지르던 기억, 남편이 어설프게 낚시를 하다가 줄이 엉켜서 저를 보며 멋쩍게 웃던 기억, 밤에 숙소에서 넷이 누워서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기억들. 그 기억들이 제 안에 쌓여서 나중에 삶이 버텨지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 그 기억들이 모두 진짜였는지. 나중에 저는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출장이야 하고 미리 얘기를 하고 갔고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영업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출장도 있고 저녁 자리도 있고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출장이 잦아진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부터였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빈도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진을 했으니까, 책임이 커졌으니까 전화를 숨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는 삐삐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 삐삐의 번호가 뜨면 남편이 얼른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통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올 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누구야? 거래처.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더 묻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미안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45년을 믿어온 사람을. 한 번은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나왔습니다. 충청도 어딘가의 식당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서울에 있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 이미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조용히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살림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제가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 현명했던 것인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비밀 통장의 이야기를 들은 건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남편이 환갑이 지나고 정년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 정리를 위해 은행 서류를 함께 살펴보다가 제가 모르는 계좌번호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건 뭐야? 오래된 거야. 정리된 거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계속 묻지 않았을까요? 생일 준비는 혜진이가 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짰습니다. 음식 메뉴를 정하고 케이크를 주문하고 준혁이한테 일찍 오라고 몇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할 것까지야 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챙겨준다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 햇빛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좋은 날 예감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햇빛이 좋고 바람이 적당하고 몸이 가벼운 그런 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와서 미역국 냄새를 맡고 웃었습니다. 또 미역국이야? 생일에 미역국 안 먹으면 뭘 먹어? 남편이 제 옆에 서서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45년을 같이 산 사람의 온기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온기가 없는 아침을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고맙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라는 듯 웃었습니다. 고맙긴. 국이나 먹어. 오전에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었고 저는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이 오래 산 부부의 일상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45년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쯤 아이들이 왔습니다. 준혁이 가족이 먼저 왔고 혜진이 가족이 뒤따라왔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굽혀 안아주었습니다. 혜진이가 부엌에서 저를 도우며 얘기를 했고 준혁이는 남편과 소파에 앉아서 요즘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음식 냄새와 사람 냄새가 섞인 것이 이 집이 살아있다는 냄새가. 저는 음식을 나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이 사람과 살아온 것이 잘한 일이다. 그 생각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갈비찜을 좋아했습니다. 준혁이 며느리가 잡채를 가져왔고 혜진이가 전을 부쳤습니다. 민준이는 밥보다 전을 더 좋아해서 내내 전만 집었습니다. 웃음이 많은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여행 갔다가 차가 퍼진 이야기, 혜진이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서 사고를 쳤던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웃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는 이야기도 함께 있으면 새롭게 웃기는 것이.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혜진이가 불을 껐습니다. 금빛 숫자 72 케이크 위에서 빛났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다들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제일 크게 틀린 박자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뒤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여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봉투. 그것을 준혁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충격 앞에서는 가끔 조각 나버립니다. 전부 기억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순간은 빠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누군가 나쁜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계속 하얘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여자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3장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어머니, 각각 다른 생년월일. 하지만 아버지란에는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중호, 이중호, 이중호. 제 남편의 이름이 3번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 준혁이는 서류를 한번 보고 아버지를 보고 다시 서류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텅 빈 것과 꽉 찬 것은 가끔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는 상태. 그게 그날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작게 떨렸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만 알았습니다. 제 손이 이렇게 떨린 것을 느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떨렸습니다. 당신.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내 목소리인데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부인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버티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 맨 처음 들어온 맨 앞에 선 그 여자. 이후에 저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혜진이와 준혁이가 나서서 각각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수진은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박정순.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직원 교육 강사로 갔을 때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나고 2해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나고 2해. 그러니까 제가 아직 아이를 안고 살 때, 그 시절에 이수진의 어머니 박정수는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한 처지였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성화를 부렸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잘 대해주었습니다. 밥을 사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따뜻하게. 그게 내 남편의 방식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구는 것.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외로운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 진지함과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그 방식으로 그는 나를 얻었고 그 방식으로 또 다른 여자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을 아무 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낳아도 된다. 하지만 나는 가정이 있다. 그 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책임의 전부였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웠습니다. 아니, 지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낳았습니다. 혼자서 논산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이수진은 6살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가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아빠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온다고. 6살 봄에 아버지가 왔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이수진은 기억했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눈이 따뜻한 남자가 왔습니다. 과자를 가지고 왔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남자가 가고 나서 부엌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남자가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쯤 어머니가 아픈 날 밤에 무심코 말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열이 나서 힘든 상태에서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아, 너 아버지가 서울에 산다. 이름은 이중호야. 이수진은 그날 밤잠을 못 잤습니다.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중호, 이중호, 이중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하면 슬퍼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수진은 혼자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간직하던 오래된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이름, 직함,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미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연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어딘가에 그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중호. 언젠가 한 번만 보고 싶다.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싶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이수진이 39살 때였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5년을 앓다가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이수진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원망하지 마라. 내가 알면서 좋아했다. 이수진이 제게 그 말을 전해줄 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알면서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고 싶은 눈물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꽉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수진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찾았습니다. 어머니 유품 속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에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수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았는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2 여자도 찾았습니다. 그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 자신 말고도 같은 처지의 여자들이 있다는 것. 이수진은 그 2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반가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탈했어요. 나만이 아니었구나. 그게 다였어요. 이미란이라는 여자, 둘째였습니다.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최경희. 남편이 부산에 근무지를 옮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준혁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남편이 반년쯤 부산지사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은 주말에 올라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멀어서 자주 못 온다고. 최경희 씨는 부산지사에서 행정 일을 보던 여자였습니다. 남편보다 10살 어렸습니다. 그 시절 남편이 그 여자와 있었습니다. 이미란이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10달 뒤였습니다. 이미란은 자라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고 이미란도 어머니가 힘들어질까봐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 바다가 배경인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키 작은 남자가 서 있는 사진.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미란은 그 사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 남자가 아버지일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최경희 씨는 이미란이 2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준비가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이미란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서랍 속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써두고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이중호였습니다.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읽다가 너무 아파서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버리지 못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동안 그 편지들이 어떤 내용일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써두고 보내지 못한 편지. 받는 사람은 내 남편. 내 남편에게 쓴 편지를 붙이지 못한 채 죽은 여자. 그 여자가 낳은 딸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이미라는 눈이 남편을 닮았습니다. 눈끝이 약간 내려가는 것이. 저는 처음에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 눈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울었습니다. 이미란 앞에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우는 것.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원망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할 때,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할 때, 그 여자도 희생자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울렸습니다. 이소희라는 여자, 셋째였습니다. 가장 어렸습니다. 서울 변두리, 구로구 어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윤미숙. 이 여자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미숙이라는 여자는 제 남편이 결혼한 뒤 처음으로 만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만나던 여자였습니다. 이소희의 어머니 윤미숙은 남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22살에 처음 만났고 24까지 사귀었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집안 반대였다고 했습니다. 남편 부모님이 반대를 했고 남편이 결국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2살부터 24까지 사귄 여자.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23. 그러면 저와 만나는 동안에도 그 여자와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까? 이소희가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아버지는 윤미숙과 헤어지고 나서도 가끔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윤미숙 씨도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헤어지고 결국 아버지에게 다시 기댔다고 했습니다. 이소희가 태어난 것은 제가 준혁이를 낳고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서울에서 저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윤미숙은 다른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아기 모두의 아버지는 이중호였습니다. 이소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일하며 키웠습니다. 가끔 남자가 왔습니다.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남자. 어린 이소희 눈에는 그냥 어머니 친구 같았습니다. 따뜻하게 웃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아버지라는 걸 이소희가 알게 된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주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내 아버지야. 이소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안 살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집에 살아. 이소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집에 왜 살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이소희는 그 이후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소희는 자라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중호라는 이름으로 상상 속의 아버지, 나를 낳은 사람, 내 얼굴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소희의 이름은 남편이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소희, 작게 빛난다는 뜻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참았습니다. 내 남편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른 여자의 아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소위 작게 빛난다는 뜻. 저는 그 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분노. 당연히 분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제일 컸습니다. 불에 타는 것 같은 분노. 45년을 속은 것에 대한 분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 하지만 분노 옆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허탈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을 다시 돌아볼 때 느끼는 허탈함.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실은 반쪽짜리였다는 것. 남편이 집으로 올 때 저는 기다렸는데 그 남자는 어딘가 다른 곳에서 왔던 것입니다. 여행을 갔을 때 남편이 아이들을 보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다른 곳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도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에 대한 공포. 사람을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허망한 것인가 하는 공포.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공포. 그리고 모멸감. 이것이 가장 오래 갔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 사람이 알면서 살았다는 것. 저를 보면서, 저와 밥을 먹으면서, 저희 손을 잡으면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살았다는 것. 그 모멸감이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파티가 완전히 무너진 그날 밤. 세 여자가 서류를 두고 나간 뒤 준혁이는 바깥으로 나갔고 혜진이는 울면서 방에 들어갔고 손주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케이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촛불은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금빛 숫자 70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야?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 맞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는 소리. 심장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 왜? 말이 끊겼습니다. 왜 그랬어? 남편이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술래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저는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려 했는데 웃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45년이 미안하다는 두 글자로 요약되는 것에 대한 미안하면 됩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차가울 수 있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방에서 새벽까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파여서 눈물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내려간 밤. 그날 밤이 그랬습니다. 이후 며칠은 기억이 조각조각 납니다. 준혁이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면 또 울 것 같아서 저한테 왔을 때는 더 울었습니다. 저희 손을 잡고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저는 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 그 말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 문제는 준혁이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세 여자가 친자 확인서를 가지고 왔으니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가 맞습니다. 상속에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갔습니다.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입원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 가까이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저는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밥도 챙겨주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남편의 밥을 챙겨주는 것이. 하지만 저는 챙겼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아직 그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4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섞여 있었지만 진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하나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명은 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녁을 먹은 뒤에 밥상을 치우고 둘이 앉아 있을 때 다 말할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와는 32살부터 만났다고, 3년이 넘었다고, 수진이가 태어난 뒤에 끊으려 했는데 끊기가 어려웠다고, 미란이 어머니와는 부산에 있을 때 반년이었다고, 미란이가 태어난 줄도 몰랐다고, 나중에 알았다고, 소희 어머니 윤미숙과는 결혼 전부터라고, 결혼한 뒤에도 이어졌다고, 완전히 끊은 것은 소희가 10살이 되었을 때라고. 저는 들으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5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자라는 동안, 혜진이가 태어나는 동안, 제가 살림을 하는 동안, 저는 들으면서 계산을 했고, 계산이 맞아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다른 곳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후회한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굳었습니다. 뭐를? 다는 아니지만 뭔가가 있다는 건.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영수증이 있었어요. 당신이 서울에 있다던 날 충청도 식당 영수증이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세탁소 가져가려고 주머니 비우다가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버렸어요. 그냥 삐삐 전화 오면 방에 들어가는 것도 알았어요.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봤어요. 남편이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왜 안 물어봤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알면 무너질 것 같아서. 준혁이도 혜진이도 있었고 살림도 있었고 내가 꺼내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아서. 남편이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우는 것을. 72살 남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죽이며 우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우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내가. 제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좀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다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을 안다는 것이 있고 느낌으로 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3명의 딸이 있다는 것을 이름까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 어딘가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느낌. 가끔 그 사람의 눈빛이 먼 곳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저는 오래전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린 후에 어떻게 했냐고요. 묻어두었습니다. 깊이 묻어두고 그 위에 일상을 쌓았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명절 음식을 하고 제삿밥을 지으면서 그 위에 쌓고 쌓았습니다. 무거운 것들로 덮어두면 밑에 있는 것이 꺼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래도록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생일날 그날까지는 제가 알면서 모른 척했다는 것이 저를 비겁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현명하게 만드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이것은 압니다. 알면서도 함께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면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둘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해서 번갈아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 말을 쉽게 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였습니다. 남편과 한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은 작은 방을 쓰고 저는 큰 방을 썼습니다. 제가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큰 방에 혼자 누우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50평 아파트의 높은 천장. 그 하얀 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웃던 기억들. 다정하게 말하던 기억들. 어깨에 손을 얹어주던 기억들. 그 기억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다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 사이 어딘가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알고 나서 기억을 다시 보면 어딘가 다른 것이 됩니다.
같은 기억인데 다른 기억이 됩니다. 그게 참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는가? 그때는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사를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그 순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었냐고 누가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내 편에서만 온전했던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은 그 시간에도 어딘가에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저만 온전히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이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답이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답을 향해 걸어가면 되니까. 하지만 답이 없는 고통은 그냥 그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저는 그 안에서 참 오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와 혜진이가 번갈아 왔습니다.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잠깐 웃었습니다.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무릎에 올라타고 할머니 손을 잡고 과자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순수한 무게가 제 무릎을 눌렀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거기 있어주는 사람들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나이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새 여자를 직접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각각 따로. 혜진이 동행해서 이수진을 먼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이수진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원망할 것도 없고 저한테 미안할 것도 없는데 그 눈빛이 그랬습니다. 조심스럽고 미안하고 또 무언가를 가득 담은.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이 여자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이 맞는가? 저는 이 여자의 어머니가 아닌데, 이 여자의 어머니는 박정순이라는 분인데, 하지만 이 여자는 제 남편의 딸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돼요.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고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원한 건 이것이었겠구나.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과 가족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가지는 것. 그게 다였겠구나. 이미란을 만났을 때는 조용했습니다. 이미란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2손으로 들고 마셨습니다. 이수진처럼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이미란이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들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읽고 싶으신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 읽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가운데 두고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받은 두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희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이소희는 울었습니다. 처음부터 앉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이소희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없어요. 그래도요. 당신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소희가 더 울었습니다. 그냥 제 이름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걸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 그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작게 빛난다는 뜻이라고. 어릴 때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저는 말했습니다. 이름은 당신 거예요. 이소희가 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든 그 이름은 당신이 살아온 이름이에요. 그걸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소희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손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가만히. 남편과의 대화는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면 저는 듣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거나 방으로 가거나 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기다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세 사람한테는 돈을 보내고 있었어.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대학 들어갈 때부터, 미란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소희는 성인 되고 나서 비밀 통장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말을 못했지. 저는 웃었습니다.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달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딸들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애들 잘못이 아니잖아. 알아요. 그래도 미안해. 너한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오래되면 닳아서 작아진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 사진들, 신혼 시절 사진들,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웃음이 거짓인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이 웃음들은 진짜였습니다.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했다고 해서 이 순간들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는데 거짓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라는 것도 압니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일을 합니다. 사랑하면서 배신합니다. 배신하면서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압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과 살 것인가, 아닌가.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혜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을 보았습니다. 이 집에 45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벽에, 이 바닥에, 이 창문에.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밥을 먹던 식탁이 있었습니다. 싸우고 화해한 소파가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인 거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늙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내보내고 나서의 내 삶을. 그것이 더 나은 삶인가? 더 자유로운 삶인가? 더 행복한 삶인가? 모르겠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70살이었습니다. 남편도 72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작은 방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한참 남편을 보았습니다. 이 얼굴을 45년을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도, 중년이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이 얼굴이 웃을 때, 화날 때, 슬플 때 전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얼굴이 후회하는 얼굴도 보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보는 그 얼굴. 저는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남편이 굳었습니다. 술래야.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요. 나는 이 집에서 살 거고 당신도 이 집에서 살아요.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 그 세 사람. 거부하지 마요. 만나고 싶다면 만나게 해줘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2번 다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일어났습니다. 밥 먹어요. 그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위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 선택이었습니다. 70살 여자가 할 수 있는, 45년을 산 여자가 할 수 있는 그 선택. 이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알아버린 것을 다시 모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남편이 말을 꺼내면 전보다 더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것을 더 말했습니다. 묻어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너질까봐 묻어두는 것이 결국 더 크게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그걸 배웠습니다. 새 여자와는 가끔 연락을 합니다. 이수지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짧은 문자입니다. 저는 답합니다. 네, 잘 지내요. 그것이 전부이지만 그것으로 됩니다. 임이라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연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이 가끔 전해줍니다. 미란이도 잘 있어요. 이소희는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추석 즈음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소희가 말했습니다. 국화꽃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국화꽃을 받았습니다. 국화꽃이 결혼 때 피어있던 꽃이라는 것을 이소희는 몰랐을 겁니다. 남편은 올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드나들었습니다.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있으니 이것저것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기다리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남편이 이름이 불리면 일어섰고 저는 짐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남편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같이 들어가도 돼? 저는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보호자. 4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보호자. 그 이름이 아직 있다는 것을. 가끔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천장을 보다가 일어납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새벽 4시의 하늘은 늘 그 색깔입니다. 완전히 밝지도 않고 완전히 어둡지도 않은 색깔. 그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이 내가 원했던 삶인가? 모르겠습니다. 원했던 것과 살게 된 것이 다른 게 삶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압니다. 살았다는 것을. 아프게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 안에도 진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주들이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화꽃이 피는 가을을 50번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진짜였습니다. 남편이 내년이면 73이 됩니다. 저는 71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 생각이 예전에는 슬펐는데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더 귀해졌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같이 먹는 것, 저녁에 텔레비전을 함께 보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예전과는 다른 무게로 제 안에 있습니다. 용서했느냐고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지 않은 채로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용서도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도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아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르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은 그냥 인생인 것을.